교통경찰의 밤, 거울 속에서 편, 히가시노 게이고. 이제 열흘 남았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네. 오다 형사가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팀장 후루카와가 찻잔에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다. 오다는 얼굴을 들고 찡그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 그럴 리가요. 예식장 알아보랴, 사회자 찾아보랴. 거기다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너무 힘들어요. 손꼽아 기다리기는커녕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다 재밌어 죽겠지. 아휴,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여행 준비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신혼여행? 아, 부럽다, 부러워. 후루카와는 후루룩 차를 마시더니 오다의 책상에 붙어있는 카드 달력을 가리켰다. 하와이로 간다고 했지. 열흘이라니. 요새는 경찰도 휴가가 아주 길어졌어. 결혼 휴가는 기껏해야 일주일이고 거기에 유급 휴가를 붙인 거예요. 그만큼 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걸. 후루카와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다. 오다는 치 하고 혀를 찼다. 초중고교도 주 5일이라는데 경찰만 쉴 새 없이 일하라는 건 좀 그렇죠. 쉬는 날을 자꾸 늘려가야 합니다. 사건 사고가 부쩍 줄어준다면야 우리도 실컷 쉴 수 있지. 후루카와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옆에서 무선을 수신 중이던 교통과 팀원 야마시타가 말했다. 팀장님, 사고 발생입니다. 즉시 후루카와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오다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소는? 후루카와가 물었다. 야마시타가 수신한 것은 현경 본부에서 외근 지령실로 보내는 무전이다. 이동 교차로입니다. 승용차와 스쿠터 충돌. 알았어. 후루카와와 함께 오다도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곧바로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외근 지령실에서 내려온 출동 명령이다. 후루카와가 메모를 하면서 대응했다. 이봐, 내 말이 맞지? 순찰차에 탄 뒤에 후루카와가 말했다. 정말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다면 가장 먼저 우리부터 한가해져야 해. 근데 뭐야, 사건 사고가 전혀 줄어들질 않잖아. 물질은 넘쳐나도 정신적인 여유는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다가 경광등을 올리고 순찰차를 출발시켰다. 시계를 보니 1시 반, 한밤중이다. 이런 시각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다니 장기 휴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다고 오다는 생각했다. 현장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였다. 도로는 모두 편도 1차선에 제한 속도는 40km, 주위에는 주유소며 작은 빌딩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낮에도 딱히 교통량이 많은 장소는 아니다. 오다 일행이 도착해보니 사고 차량과 스쿠터는 근처 주유소 부지로 이동해 있었다. 승용차는 흰색 국산차다. 스쿠터도 국산인 것 같은데 차종은 얼른 알 수 없었다. 다만 50cc 미만의 소형이다. 구조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외근 경찰 2명이 자리를 지켜주었다. 스쿠터에 탔던 젊은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가족에게 전화해서 병원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회원증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중년의 외근 경찰이 처리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부상은 어느 정도였어요? 후루카와가 물었다. 아,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도로 위에 쓰러진 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부르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머리를 부딪혔어요? 헬멧을 안 썼던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오다는 입술을 악물었다. 요즘은 스쿠터를 탈 때도 헬멧 착용이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그걸 지키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안타깝네요.
출혈이 없는 것 같아서 안심했더니만. 후루카와가 도로 위를 보며 말했다. 아, 네. 외상은 그리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는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워낙 밤늦은 시간이라서요. 그렇겠죠. 후루카와의 지시에 따라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사고 지점은 한쪽 도로의 정지선 부근이었다. 직진하던 스쿠터가 근처에서 멈춰 서려는 참에 승용차가 왼편 모퉁이를 돌아와 덮쳤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냈지? 후루카와가 눈이 둥그레졌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오다는 사고를 낸 승용차로 다가갔다. 운전자가 차 안에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오다가 유리창을 두드리자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나이는 한 30대 중반쯤일까? 뺨이 날카롭게 파인 다부진 인상의 얼굴이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나왔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저는 것 같았다. 그쪽도 다쳤어요? 오다의 질문에 남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오다는 상대가 내쉬는 숨에 주의를 기울였다.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남자는 나카노 후미타카라고 이름을 밝혔다. 어쩐지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근무지를 물어보자 잠깐 머뭇머뭇하다가 도자이 화학이라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회사명을 말했다. 나카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다. 신호가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려는 참이어서 마음이 급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속도를 올렸는지 차가 심하게 미끄러졌다. 당황해서 어떻게든 차체를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핸들을 미처 꺾지 못하고 반대 차선으로 돌진해버렸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오다는 생각했다. 하지만 도로 표면을 살펴보던 후루카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뭐가요? 아니, 타이어 자국 말이야. 내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흔적이 진한 건 아니야. 정말 그러네요. 오다도 타이어 자국을 확인해보고는 나카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속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제한 속도를 조금 초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50km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커브를 돌기 전에는 속도를 늦췄을 거 아닙니까? 후루카와가 옆에서 물었다. 나카노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이상하네. 후루카와는 손끝으로 뺨을 긁적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커브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카노 씨는 이런 늦은 시간에 어디에 가던 길이었어요?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다가 물었다. 나카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아는 사람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급한 볼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말투였다. 사진 촬영 등 한바탕 현장 검증을 마치고 JAF의 사고 차량 이동까지 확인한 뒤에 오다와 후루카와는 나카노를 데리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정식으로 진술조사에 들어갔지만 그의 대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로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 사고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나카노는 그런 것도 거의 없었다. 신호가 파란불이었던 건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나카노는 이쪽에 가족이 없다고 해서 우선 직장 상사에게 연락했다. 진술 조사가 끝날 무렵 나카노의 상사가 경찰서로 나왔다. 나카노, 괜찮아? 교통과 사무실로 들어선 것은
훌쩍 큰 키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나카노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것 같았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카쿠라라고 합니다만. 남자는 이쪽을 향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을 보고 오다는 멈칫했다. 후루카와도 똑같이 하는 소리를 냈다. 도자이 화학 주식회사 업무부 노무과라는 직장명 옆에 육상부 감독이라는 직위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마라톤의 다카쿠라 씨? 명함을 든 채 후루카와는 입을 떡 벌렸다. 오다도 생각이 났다. 다카쿠라는 10여 년 전에 마라톤에서 활약을 펼쳤던 정상급 선수다. 분명 국가대표로 올림픽에도 나갔을 터였다. 이쪽은 나카노 씨. 그 나카노 후미타카 씨였군요. 오다가 손뼉을 딱 치며 말했다. 10km라든가 마라톤에도 자주 출전했었죠. 그 무렵 땡땡식품 소속으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의 말에 나카노는 쑥스럽다기보다는 거북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아마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면 그도 좀 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을 것이다. 나카노는 지금 우리 팀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카쿠라가 옆에서 말했다. 이거 참 놀랍네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유명한 분을 만난 건 처음입니다. 후루카와는 얼굴이 환하게 풀어졌지만 그렇다고 특별 대우를 해주지는 않겠다는 듯이 곧바로 엄격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밤늦은 시간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려야 하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죠. 방문자용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오다와 후루카와는 사고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명백히 나카노 측의 과실이라는 것을 알고 역시나 다카쿠라는 눈가가 흐려졌다. 그렇습니까? 정말 큰 실수를 해버렸군요. 실은 저녁 때 이 친구가 제 부탁으로 대학 교수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스포츠 생리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라서 트레이닝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갔던 겁니다. 워낙 바쁜 분이라 낮에는 길게 시간을 내실 수가 없어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만났는데 역시 심야 운전은 위험하군요. 다카쿠라는 마치 사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듯 어깨가 축 처졌다. 나카노는 옆에서 몸을 옹송그린 채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오다는 그 대학과 교수의 이름을 나카노 본인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카쿠라 쪽을 배려하려는 것인지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이 친구가 혹시라도 교수님께 폐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다카쿠라가 감싸주듯이 말했다. 오다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드리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대학은 다카쿠라가 알려준 곳은 이 지역의 국립대학이었다. 그곳에 마루야마라는 조교수를 만나러 갔던 것이다. 다카쿠라가 대답하는 것을 나카노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다카쿠라가 괜찮다는 듯이 나카노를 향해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상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관공서 업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후루카와가 조금 누그러든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상대 쪽의 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머뭇머뭇하는 느낌으로 다카쿠라가 물었다. 후루카와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아직 연락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병원에 가볼 예정입니다. 저희도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밤은 너무 늦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일의 경우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카쿠라는 다시 머리를 숙였지만 만일의 경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지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다. 다카쿠라가 나카노를 데리고 돌아간 뒤
오다와 후루카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사고 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시민병원이다. 피해자의 이름은 하기와라 쇼이치였다. 면허증에 적힌 나이는 19살. 그 밖에 다른 신분증명서가 없어서 학생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후루카와는 피해자의 용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실로 향했다. 오다 혼자 대기실로 갔더니 하기와라의 부모인 듯한 중년 남녀가 눈에 들어왔다. 둘 다 조그만 몸집으로 서로 의지하듯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장식으로 놓아두는 부부 인형 같았다. 오다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건넸다. 아, 경찰 아저씨,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쇼이치가 잘못한 게 아니죠?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두 눈은 이미 벌겋게 부어 있었다. 이봐, 그러지 말고 앉아. 아버지 쪽이 아내를 나무라며 다시 의자에 앉혔다. 아드님께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상대 측 이야기로는 아드님 쪽에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오다의 말에 두 사람은 그나마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둘 다 금세 험상궂은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의 아들을 저 꼴을 만들어 놓고 얼굴도 안 비쳐요? 아버지가 내뱉듯이 말했다. 그쪽도 크게 당황한 상태여서 오늘 밤은 일단 돌려보냈다고 설명하자 아버지는 몇 마디 불퉁불퉁하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아드님은 좀 어떻습니까? 오다가 물어보자 어머니 쪽이 침울하게 머리를 갸우뚱했다. 아무래도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실려온 뒤로 여태까지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서. 머리를 찧었다고 하잖아요. 이거 예산 일이 아니에요. 제기랄,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화가 난 것을 보여주듯이 아버지 쪽은 다리를 잘게 떨고 있었다. 이 분노는 물론 가해자에게 던져진 것이다. 아드님이 헬멧을 안 썼습니다. 헬멧만 썼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사고는 어찌되었든 부상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는 것을 오다는 슬쩍 내비쳤다.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버지 쪽이 혀를 끌끌 찼다. 헬멧을... 역시 그랬구먼. 그 녀석이 항상 그렇다니까. 당신이 단단히 이야기를 했어야지. 걔는 내가 하는 말은 듣질 않아요. 당신이 좀 따끔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일이 바쁘잖아. 이봐요, 경찰 아저씨. 헬멧을 안 쓰면 뭔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습니까? 헬멧 착용 의무를 게을리했으니까 그 점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 원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를 어느 정도나 내느냐 하는 판정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텐데 아드님이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을 보험회사에서 알게 되면 전액을 다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몇 %쯤은 깎일 거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은 깎일 것 같은데요. 반절을. 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였다. 여보, 지금 돈이 문제예요. 우선 우리 애가 깨어나야죠.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한 순간 치료실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사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급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왜 저러지? 쇼이치에게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설마. 부부가 불안한 듯 엉거주춤 일어섰을 때 안경을 쓴 의사가 나타났다. 하기와라 씨, 이쪽으로. 의사는 턱을 끄덕이며 부부를 불렀다. 그들이 복도로 건너가자 자리를 바꾸듯이 후루카와가 돌아왔다. 오다를 보더니 미간을 좁힌 채 고개를 저었다.
들렸어. 오다가 한숨을 내쉰 직후 복도에서 하기와라 쇼이치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오다와 후루카와는 다시 한번 사고 현장에 나가 뭔가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 새로 발견된 건 없었지만 이번에도 후루카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리 봐도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면 훨씬 더 진하게 남았어야 해. 게다가 그 다음의 움직임도 이상해요. 아무리 미처 핸들을 꺾지 못했다 해도 그대로 반대 차선으로 돌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미처 돌지 못해서 반대편 모퉁이에 부딪혔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말이야. 역시 음주운전일까요?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흔한 것이다. 아니, 내가 본 바로는 술을 마신 건 아니야. 저도 동감이에요. 그러면 단순한 졸음운전이었다든가. 그런 거라면 솔직히 말을 했겠지. 핸들을 미처 꺾지 못했건 졸음운전이건 처벌에는 별 차이가 없어. 게다가 졸고 있었다면 교차로에서 돌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 역시 음주운전을 의심해야 하는 건가?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네요. 나카노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지.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차에 탔다. 둘 다 얼굴빛이 떨떠름했던 것은 하기와라 쇼이치가 결국 귀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뇌 내출혈이 손쓸 수 없이 심했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다. 이미 나카노와 다카쿠라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다. 날이 밝는 대로 직접 하기와라의 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다카쿠라는 말했다. 역시나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봐, 저것 좀 봐. 오다가 출발하려고 했을 때 후루카와가 왼쪽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건물 2층. 이쪽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지. 오다는 후루카와가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낡은 회색 연립주택 건물의 2층 베란다에 한 남자가 나와 있었다.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조금 전에는 쌍안경으로 들여다보더라고. 구경거리인 줄 아나?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저 위치에서라면 사고 현장이 정면으로 보였을 거야. 뭔가 목격했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오다는 차를 연립주택 앞에 세웠다. 4층짜리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계단을 경중경중 뛰어 올라가 호실 위치를 확인한 뒤에 현관 벨을 눌렀다. 문 너머에서 남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다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잠깐 말문이 막힌 듯한 시간이 흐르고 천천히 문이 열렸다. 얼굴을 내민 사람은 턱수염을 기른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나이는 30 전후일까?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을 한 뒤에 오다는 간밤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자의 얼굴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걸 알고 있구나 라고 직감했다. 아까부터 우리를 내려다보던데 혹시 어젯밤에 뭔가 목격하셨습니까? 뒤를 이어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그게 뜻밖이었는지 남자는 하고 입을 벌렸다. 그리고 그렇게 낭패한 모습을 보인 이상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안 좋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부르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길 쪽에서 큰 소리가 나기에 베란다로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까? 아니요,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베란다 쪽에 방충망만 닫고 창문은 열어뒀기 때문에 유난히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남자의 이름은 미카미 고지. 여러 잡지사에 기사를 써보내는
이른바 프리랜서 기사인 모양이었다. 사고 직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땠냐면 글쎄요. 승용차 운전석에 남자가 내려와 스쿠터를 탔던 젊은이를 살펴보기도 하고 아무튼 몹시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승용차에는 그 남자 한 명뿐이었고요. 아무래도 그의 목격담에 사고 원인을 밝혀줄 만한 단서는 없는 것 같았다. 큰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죠? 단순히 차량끼리 부딪히는 소리였습니까? 후르카와가 물었다. 네, 그렇긴 한데 미카미는 잠시 뭔가 생각해보더니 불쑥 내뱉었다. 타이어 소리가 났어요. 타이어 소리? 끼익 하고 타이어가 도로에 쓸리는 소리예요. 아마 커브를 돌 때 그런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미카미는 별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라는 얼굴로 말했다. 연립주택을 나와 다시 차에 탄 뒤에 후르카와가 신음소리를 냈다. 타이어 소리가 크게 났다는 걸 보면 나카노가 진술했던 대로 속도를 너무 올리는 바람에 미끄러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타이어 자국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다른 원인 때문에 타이어 자국이 희미해진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한데 팀장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오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미카미의 증언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저 기분 탓인지도 모른다. 푹 자고 다시 생각해보자. 야간 당직 때는 영 혈액순환이 안 된다니까.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더니 후르카와는 한 차례 크게 하품을 했다. 정말? 그 다카쿠라 감독이 사고를 냈어? 야스코는 큰 눈을 더 크게 뜨고서 말했다. 아니, 다카쿠라가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나카노 후미타카라니까. 어쨌든 사망사고라서 이제 곧 언론에도 크게 나올 것 같아. 와, 대단하다. 자기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내가 왜 텔레비전에 나오겠냐고. 오다는 쓴 웃음을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 위에는 야스코가 손수 만들어온 샌드위치며 샐러드가 차려져 있었다. 야간 근무를 한 날에는 점심때 야스코가 그 아파트로 먹을 것을 들고 와주는 것이다. 하긴 그것도 이제 열흘 뒤에는 끝이 난다. 도자이 화학이라면 육상부가 강한 곳이지 마라톤에서 여러 번 우승했던 것 같은데. 다카쿠라 감독도 예전에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였어. 요즘은 여자 마라톤 선수가 유명할걸?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었어. 야스코는 냉장고 옆에 쌓아둔 신문 더미를 뒤적였다. 진즉부터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지내는 것이다. 여기 있네. 이거야, 이 기사. 그녀는 식탁 위에 신문을 펼쳤다. 스포츠면의 한 귀퉁이에 올림픽 국가대표를 노리는 도자이 화학의 3명의 여자 선수라는 기사가 있었다. 잘 뛰는 선수가 3명이나 있어? 그 기사는 도자이 화학 육상부에 소속된 3명의 여자 마라톤 선수를 소개한 것이었다. 베테랑 야마모토 가즈미, 10km 하프 코스에서 전향한 호리에 준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신예 선수 다시로 유리코가 육상부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부쩍 기록이 좋아진 다시로 유리코가 리드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쟁은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야. 이런데 교통사고가 나다니. 도자이화학 육상부가 운이 없네. 신문을 접으면서 오다가 말했다. 코치가 그렇게 됐으니 선수들도 연습에 집중하긴 힘들 것 같아. 다른 팀들은 내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다는 햄 샌드위치를 덥석 베어 물었다. 그나저나 우리 여행 준비는 어때? 물론 완벽하게 짰지. 신혼여행 얘기로 옮아가자
야스코가 눈을 반짝였다. 가고 싶은 곳을 샅샅이 점검했어. 약간 하드한 일정이 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오아후 섬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거지. 응, 호놀룰루 공항에서 렌터카 빌려서 자기가 운전해야 돼. 나는 운전보다 영어가 걱정이야. 무슨 그런 촌스러운 말씀을? 하와이에서는 영어 몰라도 말이 다 통하네요. 이미 몇 번이나 하와이에 다녀온 야스코가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점심 식사 후 오다는 2시간쯤 잠을 잤다. 그동안 야스코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지 체크할 모양이었다. 내일 드디어 그녀의 신혼살림이 이 좁은 아파트로 실려오는 것이다. 잠이 깨자마자 오다는 전화를 걸었다. 그 대학 교수와 만날 수 있는지 타진해 본 것이다. 다행히 오늘이라면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뭐야, 모처럼 청소 좀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뾰루통해진 야스코를 남겨두고 오다는 자신의 차로 아파트를 나섰다. 마루야마 조교수는 키는 작지만 근육이 탄탄한 스포츠맨 타입의 체구였다. 물어보니 학생 시절에 수영선수였다고 해서 오다는 역시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트레이닝 방식에 대한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나카노 씨 혼자 왔었죠. 밤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된 건 제가 낮에 이래저래 바빴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다카쿠라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곳에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그게 아마 9시쯤이던가? 여기서 나간 건요? 한 12시쯤이었습니다. 얘기가 꽤 길어진 모양이죠. 그야 뭐 이것저것 점검할 게 많았으니까요. 그게 이번 사고와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파고든 질문이었던 모양이다. 마루야마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닙니다. 그저 잠깐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나카노 씨가 이곳을 나간 뒤에 어디 간다는 얘기는 없었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곧장 기숙사로 갔을 겁니다. 너무 늦어지면 다음날 연습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오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자이 화학 육상부에는 전용 기숙사가 있어서 나카노도 선수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카노 씨가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기색이었던가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마루야마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더 물어볼 말이 생각나지 않아 오다는 연구실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복잡한 기계가 줄줄이 놓여 있었다. 컴퓨터도 여러 대가 눈에 띄었다. 요즘에는 스포츠도 과학의 도움 없이는 발전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던데요.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과학의 승부나 다름없어요. 마루야마가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았다. 노력과 근성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죠. 요즘에는 어떤 것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아마추어라서 전문적인 건 전혀 모르지만 주로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근육의 작용에 대한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폼이나 리듬에 따라 근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해 보는 거죠. 물론 변화가 적은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카쿠라 감독의 육상부에서 교수님께 조언을 얻으려 했군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한테도 인류 선수의 데이터는 귀중한 자료니까요. 마루야마는 뿌듯한 듯 가슴을 내밀며 말했지만 다음 순간 문득 얼굴이 흐려졌다. 그리고 지나치게 말이 많았다고 후회하는 것처럼 입가에 꾹 힘을 주었다. 이제 다른 볼 일은 없으시죠?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진 냉랭한 말투였다. 네, 끝났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오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구도 전자제품도 약속한 시간에 거의 정확히 배달이 왔다.
몸집 큰 남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좁은 집안이 더 비좁게 느껴졌다. 서랍장은 저쪽이에요. 세로로 놓지 말고 가로로 놔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치수를 미리 재어봤거든요. 아저씨, 거기 낡은 냉장고는 가져가셔야 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이쪽으로. 야스코가 공사 현장 감독처럼 척척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오다도 운반을 거들어주려고 했지만 그녀가 만류했다. 자기는 손대지 않는 게 좋아. 집안의 자리를 잡아주는 것까지 비용에 포함되어 있거든. 혹시라도 흠집이 나면 이야기해서 교체해달라고 해야 해. 결국 오다는 말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벌써 시작했네. 현관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내다보니 후루카와가 운동화에 면바지 차림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오셨네요. 이사할 때는 일손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지. 이 의자는 어디로 옮기면 되지? 후루카와가 화장대 수술에 손을 내밀었다. 손대지 마세요. 오다와 야스코가 동시에 외쳤다. 후루카와는 엉거주춤 허리를 숙인 모습으로 딱 굳어버렸다. 아니요, 그게 가구점 아저씨한테 맡겨주시고요. 그보다 팀장님, 잠깐만. 오다는 후루카와를 밀면서 집을 나왔다. 가구점 트럭 뒤에까지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후루카와가 소리내어 웃었다. 보통 야무진 신부가 아니라니까. 이봐, 공처가 노릇도 막상 해보니까 아주 좋지. 팀장님하고 제가 똑같은 줄 아세요? 그나저나 어제 그 대학에 다녀왔는데. 오다는 마루야마와 나는 대화를 보고했다. 후루카와의 얼굴이 즉시 심각해졌다. 그렇군. 나카노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은 없었던 거네.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고. 우리가 지나치게 건너짚은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후루카와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실은 어제 경찰서에 묘한 전화가 걸려온 모양이야. 그 프리랜서 기자라는 사람이 연락한 거야. 미카미라고 했던가? 네? 그 사람이 어떤 전화를? 경찰이 자기 집에 와서 사고에 대해 물었을 때 타이어 소리가 났다고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했다는 거야. 잘못 들었다고요? 오다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립니까, 그게? 나도 모르지.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그런 일로 일부러 전화를 했다는 점이야.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지 않나. 목격 진술에 뭔가 잘못된 게 있더라도 어지간히 중요한 일이 아닌 한 다들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미카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은 뭔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사고를 낸 사람은 나카노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판에. 후루카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좌우로 꺾었다. 관절이 우두두둑 소리를 냈다. 게다가 타이밍도 너무 좋았죠. 우리가 타이어 자국을 의심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거 말되네. 후루카와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뭔가를 깨달은 듯 얼굴을 번쩍 들었다. 혹시? 아니야. 설마. 뭔데요? 나카노와 미카미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타이어 자국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품고 탐문 중이라는 건 나카노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가 미카미에게 타이어 소리는 별로 크지 않았던 걸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우리가 이미 미카미의 진술을 받아간 뒤였던 거야. 그러자 미카미가 다급하게 경찰에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는 전화를 했다면 미카미가 나카노 측의 가짜 증인이라고요? 하지만 미카미는 우리 쪽에서 먼저 찾아갔었잖아요. 일부러 눈에 띄는 행동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었을 수도 있어. 그렇겠네. 하지만 미카미가 왜 그런 역할을 하죠?
교통사고 증인으로 한쪽에서 가짜를 내세우는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다. 물론 자기 쪽에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미카미의 증언이 나카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 후루카와가 씁쓸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가구며 전자제품의 배달은 오후에 끝이 났다. 오다와 후루카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분위기가 확 바뀐 거실에서 야스코가 내려준 차를 마셨다. 용케 다 들어왔네. 오다는 주위의 가구를 돌아보며 감탄했다. 가구들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지. 야스코가 태연하게 말했다. 이 월급으로는 당분간 어려워. 그렇죠, 팀장님. 이상한 대목에서 동의를 청하는 바람에 후루카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노력하면 다 되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고 야스코는 텔레비전 전원을 켰다. 좁은 집에 어울리지 않는 대형 화면이다. 뉴스 앵커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왔다. 그와 동시에 세 사람이 소리를 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를 이어 다카쿠라가 등장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유족분들께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사줘야 할 생각입니다.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감독도 참 힘들겠다. 이런 때도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잖아. 나카노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없으니까. 오다가 말했을 때 화면이 육상부 연습 장면으로 바뀌었다. 3명의 여자 마라톤 선수의 모습이 비춰졌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자가 다가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선수들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저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얼굴을 돌린 채 도망치듯이 자리를 뜨고 있었다. 야마모토 가즈미, 호리에 준코, 다시로 유리코의 옆얼굴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 순간 오다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다시 한번 집중해 화면을 보았다. 하지만 이미 다음 뉴스로 넘어가 버린 뒤였다. 자기 왜 그래? 아니 저게 좀... 오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의혹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후루카와에게로 흘끔 시선을 향하자 그도 역시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였다. 오다는 그 뒤에 일어난 또 다른 사고의 서류 작성에 쫓기고 있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여서 한 가지 사건에 오래 매달려 있을 여유가 없다. 그래도 오다는 보고서를 쓰는 손을 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생각하곤 했다. 그 사고의 진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실은 그는 가설 하나를 세워놓고 있었다. 실제로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자기 나름의 추리였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표정이 어째 시원찮은데? 옆자리에 후루카와가 말을 건넸다. 아니면 벌써부터 멍하니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나? 농담하지 마시고요. 너무 바빠서 멍하게 있을 틈도 없습니다. 오다는 볼펜 끝으로 보고서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나카노 후미타카의 사고에 대해 고민하던 중입니다. 그거... 후루카와의 얼굴이 떨떠름해졌다. 그 사고에 대해서는 후루카와도 미심쩍은 점이 있었을 테지만 차례차례 발생하는 사고를 처리하기에도 바빠서 되도록 잊어버리려고 하는 기색이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나카노는 지금까지 무사고 무위반이었어요. 벌써 10년 넘게요. 그런 모범 운전자가 이번 같은 경솔한 사고를 일으킬까요? 무사고 무위반이라고 꼭 모범 운전자인 건 아니야. 후루카와는 오다의 책상에 놓인 여행 가이드북을 집어들고 팔랑팔랑 넘기면서 말했다.
오히려 그런 운전자들이 방심하다가 사고를 내는 거라고. 그야 저도 잘 알지만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오다는 잠시 망설임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운전한 사람이 나카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말에는 역시나 후르카와의 얼굴도 험악해졌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혼자만의 생각을 입 밖에 냈다가 자칫 기자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의 앞뒤가 딱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후르카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건은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 나카노가 처벌받는 걸로 다 정리됐잖아. 지금 자네한테는 그거 말고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네. 후르카와는 가이드북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역시 팀장님도 눈치를 채셨구나.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다는 생각했다. 어이, 새신랑, 이제 일주일 남았지?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큼지막한 사각형 얼굴 한복판에 콧수염을 기른 교통과 과장이 껄껄 웃고 있었다. 마음이 붕 들떠서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말을 하면서 후르카와와 똑같이 가이드북을 집어들었다. 귀퉁이가 접힌 곳을 펼쳐보더니 오다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아, 네. 예전에는 외국에서 운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담하다니까. 어쨌든 운전은 특히 조심해. 교통과 경찰이 외국에서 잡혀갔다가는 나라 망신이야. 과장도 심하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다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여기에 이것저것 주의사항이 적혀있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읽어두라고. 과장은 가이드북을 펼쳐 오다의 눈 앞에 들이밀었다. 배짱이 두둑하고 호탕한 게 과장님의 장점이지만 섬세함이 부족한 면이 있다. 오다는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단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우측 통행이라는 4글자였다. 도자이 화학 육상부의 기숙사는 2층짜리 모르타르 건물이지만 얼핏 보면 잘 지은 맨션 같은 느낌이 났다. 1층을 사무실과 식당 등으로 쓰는 모양이다. 오다가 신분을 밝히자 그때까지 무뚝뚝하던 남자 직원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무실 한쪽에 응접용 소파까지 안내해주고 차도 내왔다. 경찰의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나카노의 입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다는 경찰 제복 차림이 아니었다. 자칫 언론 쪽에서 알아채면 큰일이라는 배려에서였다. 2, 3분 기다리자 다카쿠라가 나타났다. 오늘은 감색과 빨간색의 트레이닝복 차림이다. 가슴팍에 팀 이름이 자수로 박혀 있었다. 아휴,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오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아니요, 저희야말로 이래저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카쿠라는 오다 앞에 앉았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것은 트레이닝복 차림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포츠 업계 사람은 역시 이런 옷이 가장 잘 어울린다. 피해자와의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회사와 변호사님이 중재를 잘해주셔서 그럭저럭 순조롭게 풀릴 것 같습니다. 나카노 개인이 아니라 도자이 화학 전체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쪽 부모님도 아드님이 헬멧을 쓰지 않은 게 큰 요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망한 하기와라 쇼이치의 부모가 오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도자이 화학 측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 태연한 척 물었지만 다카쿠라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떠오르는 게 느껴졌다. 아, 실은 이번 사고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떤 것이죠? 아, 이건 본인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만. 네. 다카쿠라는 의아하다는 듯이 오다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면 제가 나카노를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오다는 마른 입술을 핥은 뒤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다. 여자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카쿠라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피식 웃었다. 이번 일은 선수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유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다카쿠라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런 얘기라면 이만 전실해야겠습니다. 저도 바쁜 몸이라서요. 사고의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미 확실하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실 입구 쪽에 유니폼 차림의 여자 선수들이 나타났다. 오다가 그쪽을 쳐다보자 다카쿠라도 선수들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 왜 여기로 왔어? 러닝이 끝났으면 트레이닝실로 갔어야지. 감독의 호통에 여자 선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나가려고 했다. 오다가 급히 그쪽으로 가려고 하자 다카쿠라가 큼직한 손을 펼쳐 가로막았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인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이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건 당신이에요. 오다는 그를 노려보았다. 다카쿠라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실례합니다. 한 차례 고개를 숙이고 오다는 그곳을 나왔다. 위협에 굴복한 게 아니었다. 이걸로 진상을 거의 다 알아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자신의 추리는 틀리지 않았다. 오다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갔다.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시야 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돌아보니 육상부 트레이닝복을 입은 다시로 유리코가 서 있었다. 머뭇머뭇 이쪽의 눈치를 보는 듯한 기색으로 오다에게 꾸벅 인사를 건넸다. 오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그가 물어보자 유리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차 안에서. 오다는 차 문을 활짝 열고 안내하듯이 손바닥을 펼쳤다. 그녀는 멈칫거리듯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운전석에 앉으세요. 그 말의 의도를 알았던 것이리라. 그녀는 체념한 듯 눈을 떨구고 차에 탔다. 오다는 문을 닫아주고 차 뒤로 돌아와 조수석 쪽에 앉았다. 핸들을 처음 잡아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유리코는 침묵하고 있었다. 오다는 차 열쇠를 내밀었다. 시동을 걸어주세요. 네? 시동을 걸어달라고요. 아, 네. 열쇠를 받아들더니 그녀는 어색한 동작으로 시동을 걸었다. 깜빡이 켜시고요. 네. 대답한 뒤 유리코의 왼손이 움직였다. 그 손끝이 와이퍼 작동 레버에 닿았다. 순간 그녀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급히 팔을 움츠렸다. 역시 틀리셨어요. 외국차는 깜빡이와 와이퍼의 위치가 반대니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됐습니다. 시동을 꺼주세요. 오다는 말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엔진을 껐다. 차 안에 다시 정적이 돌아왔다. 역시 그날 밤에 운전을 한 사람은 당신이었죠. 그가 말하자 유리코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투두둑 떨어졌다. 제가 운전한 건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나카노 씨가 핸들을 잡았어요. 유리코가 울면서 말했다. 그건 그렇겠죠. 설마 무면허로 그렇게 장시간 운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일본에 돌아온 지도 꽤 됐고
차도 많이 얻어 탔으니까 좌측 통행에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핸들을 잡으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네, 이번에 똑똑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밤중이라 차도 별로 없었고. 당신이 운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어서 빨리 여기서도 운전을 하고 싶었어요. 올림픽 유망주라고는 해도 속내는 평범한 젊은이구나 라고 그녀의 옆 얼굴을 보면서 오다는 생각했다. 유리코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운전면허를 땄다. 그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에 관한 수속을 그녀는 아직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일에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좌측 통행인데 거기에 그녀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나카노 씨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잠깐이니까 괜찮다고 제가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른쪽 핸들에 별다른 이질감은 없었는데 반대 차선의 차가 오른편에서 달려오니까 좀 겁이 났어요. 그래도 직진할 때는 좌측 통행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직진할 때는 그렇겠죠. 하지만 사거리에서는 커브를 돌아야 하잖아요. 그때 일이 생각났는지 유리코가 눈을 질끈 감았다. 교차로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커브를 돈 뒤에 좌측 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내내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 신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반대쪽 차선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을 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유리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가락 틈새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위로할 생각으로 오다는 말했다. 이번 일과는 반대로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차할 때 자기도 모르게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오다가 책상 위에 올려둔 가이드북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출발할 때와 좌회전할 때 깜빡 좌측 차선으로 들어가는 운전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미국에서 면허를 딴 운전자는 우회전 때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유리코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핸들의 위치며 차선,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당황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스쿠터를 탄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런 큰 교통사고를 내다니. 중요한 시기라는 건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라는 뜻인가요? 그녀는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인신사고를 낸 선수는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대표 선수로 뽑히더라도 잦은 사퇴해야 하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오다는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지난 동계올림픽 때였다. 메달이 점쳐지던 스키점프 대표 선수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올림픽 출전을 잦은 사퇴했던 것이다. 선수 본인은 물론이고 팬들까지 크게 낙담했었다. 그때 나카노 코치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기는 어떻게든 자신이 처리할 테니까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라고요. 자신이 운전했던 것으로 할 생각이었군요. 네, 저는 일단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소리 나는 쪽을 봤더니 낯선 사람이 차 안에서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하고 오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미카미 씨였군요. 네, 미카미 씨는 우연히 사고를 목격했고 제가 도망치는 것도 봤던 모양이에요. 제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사정을 이해한다. 어서 빨리 내 차에 타라. 기숙사까지도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미카미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다는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여자 마라톤의 팬이었기 때문일까? 아니, 그건 아닐 것이다. 위급한 순간에 그녀를 구해주고 나중에 독점 취재든 뭐든 따내려는 속셈이었던 게 아닐까? 그는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곳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감독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엄청 나무라셨죠. 그러고는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그랬군요. 대단한 팀워크라고 오다는 감탄했다. 유리코의 이야기를 듣고 다카쿠라 감독은 나카노 코치가 어떻게 일을 처리할 생각인지 한순간에 캐치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시나리오도 착착 짜냈던 게 틀림없다. 우선 유리코는 그 차에 타지 않았던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다카쿠라는 가장 먼저 마루야마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사정을 털어놓은 뒤 연구실에는 나카노 혼자 다녀갔던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마루야마를 찾아가 탐문 수사를 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마음에 집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마루야마는 나카노 혼자 왔었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했다. 게다가 밤 늦게까지 얘기가 길어지면 다음날 연습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깜빡 흘리고 말았다. 연구실에 왔던 사람이 나카노 코치 한 사람뿐이었다면 다음날의 연습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인류 선수의 데이터는 자신에게도 귀중하다고 했다가 지나치게 말이 많았다고 후회하는 것처럼 얼굴빛이 흐려지기도 했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선수가 연구실에 왔었어야 한다. 그런 모순을 마루야마는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심 당황했던 것이다. 오다와 후루카와가 미카미를 주목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카미는 다카쿠라에게 연락을 했던 게 아닐까? 교통과 경찰이 진술조사를 하러 왔었지만 목격자인 척했다 라고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미카미가 진술한 내용을 듣고 다카쿠라는 불안해졌다. 타이어 소리를 너무 강조하면 수상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카미는 경찰에 전화해 타이어 소리에 대한 진술을 정정했다. 대략 그 정도의 터였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네요. 선수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하다니. 나카노 이야기다. 그러자 유리코가 불쑥 말했다. 전 나카노 씨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아, 그래서 코치와 선수의 결혼. 그것 또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들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최소한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았어야 했는데. 유리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로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앞으로는 특히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의 노고가 헛수고가 되잖아요. 오다의 말에 그녀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서류는 이미 검찰로 넘겼습니다. 나카노 씨를 피의자로 해서요.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추적해 본 것뿐이에요. 어떻든 진상은 확인해 주려고 이곳에 왔던 겁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된 일을 여기서 다시 뒤집어봤자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유리코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마라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강한 열의가 느껴졌다. 오다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내릴 때 트레이닝복 소매 끝으로 하얀 손목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오다는 말했다. 완치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손목은 내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아! 하는 작은 외마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그곳에는 꽤 큰 찰과상이 있었다. 안전벨트에 쓸린 흔적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런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그녀가 운전석에 앉았다는 추리의 증명이었다. 손목 상처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순간부터 오다는 유리코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마 후르카와도 그때 눈치를 챘던 것이리라. 눈치를 채고서도 팀장은 아무 말 않기로 했다. 그 역시 선수의 장래를 지켜주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자, 그럼 이만. 차를 타고 오다는 출발했다. 차가 주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유리코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달리다가 공중전화를 발견하고 오다는 차를 세웠다. 전화카드를 넣고 버튼을 꾹꾹 눌렀다. 곧바로 야스코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 여행 말인데 나도 딱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어. 뭔데? 렌터카는 관두자. 왜? 이유는 묻지 말고 아무튼 이번만은 좀 봐줘. 이상한 사람. 의아해하면서도 야스코는 웃고 있었다. 좋아, 그럼 관두지 뭐. 아, 오늘 밤에는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오다는 콧노래를 부르며 차에 올랐다.